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안나의 백지편지가 어느새 50회를 맞이했네요. 처음 시작한 지가 2016년 12월이었고 매달 한 편씩 엮어갔는데 2020년 40회 안나의 백지편지를 끝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잠시 쉬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남기는 일은 우리 둘에게는 좋은 추억입니다. 이번 안나의 백지편지 50회에서는 3월을 맞이하여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 그날 누이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신 류미경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작 모시고 싶었는데요. 지난 3월 6일 KBS 채널에서도 방영되어 놀라기도 했고 반가웠어요. 류미경 감독님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저와 안나와 함께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해마다 아람누리 극장이나 어울림 극장에서 문화 행사나 예술 공연을 제작해 보여주기도 하셔서 관람하곤 했는데 감독님만의 특별한 무대는 신선하면서도 깊은 울림과 공감을 일으켰어요. 또 이번에는 다큐 영화 제작까지 하셨는데 고양시를 넘어 공중파까지 타게 되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내공을 지닌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화를 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역량에 놀라고 감탄했어요. 2023년 10월 23일 고양문화재단 어울림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누이여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어릴 적부터 좀 많이 놀았던 애였어요. 돌아다니며 놀던 것하고 영화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돌아다니며 놀던 거하고 영화하고 관계가 없을 듯한데 또 제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돌 정도 됐을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천막극장이 동네 여기저기에 다니던 그런 시절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이제 저 업고 영화관 구경을 가셨대요. 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배에서 막 이제 엄마가 어디로 떠나고 부두에서는 아빠와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 엄마를 보면서 막 애가 막 엄마 하고 이제 울었던 장면, 그게 지금도 좀 생각이 나요. 저는.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엄마 등 엎혀가지고 막 왕 하고 울어서 엄마가 좀 창피해하면서 얘가 왜 이래 하면서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때가 좀 저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영화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가졌던 그 최초였던 것 같아요. 돌 정도 된 아기가 영화를 보고 그 장면에 울고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시다뇨. 그 영화 보던 때가 저는 한 3살, 4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너가 돌 지나서 내가 집에서 너무 심심해서 너를 얻고 그 천막극장에 갔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은 뭔가요? 아마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감독님은 영상에 일찍 눈을 뜨셨나 보네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좀 많이 아파서 식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찬바람도 못 쐬고 문 밖에 출입을 거의 제가 못했던 거로 저는 그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 5살 때쯤 돼서 걸어 다니면서 가끔 바깥에 나갈 수 있을 때 동네 앞에 큰 신장로에 이렇게 서잖아요. 거기 섰을 때 제 눈에 가장 빨리 들어왔던 게 간판에 그 강렬한 글씨들 있죠. 네. 그게 되게 커다랗게 검정색이나 빨간색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쑥 들어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림으로 그 글씨 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 영재셨나 봐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다 그냥 그림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녔던 그 집 골목에 예전에는 포스터가 전부 다 담벼락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동네에. 맞아요. 네. 그때 굉장히 또 무서운 어떤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런 포스터를 보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적으로 강렬한 그 충동, 호기심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았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이미지로 세상을 좀 인식을 하지 않았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의 포스터들은 주제에 굉장히 집중해서 제가 제일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뭐냐면 포스터 기본 색깔이 파란색이었거든요. 네. 이 파란 색깔의 주인공이 그때 드라큘라였는데 드라큘라라는 그 글씨가 또 굉장히 무섭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드라큘라의 이렇게 입을 약간 벌리고 송곳니 나온 그 시퍼런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무서운데 막 뭐지 하고 궁금해서 눈을 가리면서도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눈 살짝 떠가지고 실눈으로 보고 했던 거 있죠. 맞아. 네. 이런 실눈으로 이렇게 막 유심히 뭐지 이 무서운 거 도대체 하면서 막 파고들고 싶은 관찰하고 싶은 그게 아마 무용 아니면 이미지로 세상을 보는 태도하고 좀 일맥상통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화에 많은 좀 호기심 내지는 영화를 아주 좋아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과거에 경찰관이셨어요. 제 어릴 때 딸들하고 관계성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가 딸셋 있는 집안인데 그래서 큰언니, 제 아래 동생까지 3명 쪼르륵 여자애들 3명 데리고 아버지 극장에 앉아가지고 같이 영화 관람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진짜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영화관에 대한 네. 또 이런 또 기억도 굉장히 좋게 남아있죠. 무용 전공에서 어떻게 영화로 전향을 하셨어요? 전향 아닌 전향이 무용 분야는 아무래도 몸이 좀 더 젊을 때 좀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한 생활을 제가 19세부터 한 거의 15년 정도를 하다가 우연찮게 1999년도에 고양시로 오는 또 이제 집안 자체가 이동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뭔가 막 무대에서 어떤 작품을 한다거나 작품하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를 안 하니까 좀 제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12년 당시 대학로에서 무용 페스티벌을 좀 공모하는 게 있었고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마침 공모가 돼서 참여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무용계를 좀 잠시 떠나면서 예술계나 연예계나 비슷한 것 같아요. 유행이 2012년도 당시가 뭔가 다원예술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좀 많이 좀 그 흐름이 있던 시절에 무용만 가지고 어떤 무대를 꾸민다는 거는 좀 올드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싶던 차에 제가 무용 영상극이라고 하는 70분짜리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무용 영상극이라고 하면 무용을 하는 무용수도 나오지만 뒤에 보이는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또 이제 다매체적인 그런 예술 활동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작품을 공연도 하고 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영상 분야를 너무나 모르다가 보니까 영상 제작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무대에 출연하는 현장에서 직접 출연하는 이 사람하고의 어떤 언어적인 소통이 안 돼서 좀 많이 곤란했죠. 한마디로 좀 다퉜어요. 그분하고. 그러면서 야 이게 모르면 참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배운 게 계기가 된 거죠. 영상을 뒤늦게 배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거 참 대단한데요. 영화에 집착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영화를 어릴 때 워낙 좋아했어요. 진짜 저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많이 좀 배운 것 같거든요. 뭐 영화가 다양한 거 많잖아요. 싶었는데 마침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전국 무용 대회가 있었어요. 그 솔로 무용이라고 하는 게 보통 강심장으로 솔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현대무용에 참가를 했고 또 운이 좋게 절규라고 하는 그 솔로 무용으로 3등을 했고 그때 이후로 저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창작하는 예술가 기질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으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한 번씩 왜 이렇게 노인 잔치 뭐 이런 거를 우리 동네에서도 했어요. 고향 동네에서. 그때 저도 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한테 뭔가 참 하고 싶은데 마침 그때 이제 부채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이 운동회를 하고 남은 부채가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 한 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직해서 한 게 어떻게 보면 제 첫 창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적극적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영화가 좀 약간 사람들의 사회적인 태도,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 중에 어둠 속의 댄서가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보면서 같이 막 눈물도 흘렸는데요. 뭐 어둠 속의 댄서 보셨나요? 아니에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비옥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가수가 여성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뮤지컬 영화였거든요. 네. 당시에 이 영화가 너무 독특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야 이게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 뭐 그게 아일랜드 여성 이주 노동자가 자기 아들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뭐 노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노래가 막 멋있지는 않아요. 그냥 음유 시인들이 시를 뱉듯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꼭 프랑스 영화 보면은 노래하듯이 하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던 그게 아마 제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제작한 그날 누이요 여성 독립운동가 사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정리해서 시나리오 작성을 했어요. 나라와 시대가 다른데 그런 유사성이 있나요? 그거는 여성의 여권 신장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2024년 현재에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다면 특히 이제 고위 공무원에 진출한 여성들, 뭐 회사에서 임원으로 진출한 여성들 이거 남자하고 숫자 비교해 보면 저는 사실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굉장히 멀었다 생각합니다. 류미경 감독님도 여자지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계시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맞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3.1 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야기에 저를 좀 많이 좀 비춰보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신실한 크리스천은 아니었는데요. 이거 자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구한말 시기에 조선인들 40% 정도가 종이나 노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사실 40%에서 저 정말 놀랬거든요. 네. 어머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올 때에 누가 그러면 가장 역할을 했나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의 선교사들이 당시에 조선으로 파송되지 않았었더라면 그다음에 이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파송이 되면서 예배당을 만들었고 이 예배당에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었죠. 이 예배당이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변모를 하였고 그 기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호수돈 여학교 또 그다음에 숭의여학교 뭐 기타 등등의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던 거죠. 이 예배당이 그때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뭐였냐면 예배당은 남녀노소 간에 양반 상인 뭐 평민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거기 가면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 천부인권이 뭔지 배움의 장소였었거든요. 지금의 교회는 뭐 주일 내지는 특정 뭐 교인들이 간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름 없는 노비들이 가장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보통 이게 종으로 태어나면 이름이 1월이 2월이 3월이 4월이 이렇잖아요. 삼식이 사식이 오식이처럼 나의 이름이 없는 거죠. 성이 없었죠. 네,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랬는데 예배당을 가서 천부인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이나 나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문명 개화를 하게 된 거죠. 네.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특별히 이명애, 신관빈, 심영식, 권혜라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 사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이유도 궁금해요. 제가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에 거주를 하고 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작년 2023년도 경기문화재단에 일제잔재청산 콘텐츠 공모라고 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일제잔재청산이라면 어떤 분들을 다뤄야 할까 보니까 마침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발굴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 3월에 독립운동가가 임명애, 신관빈, 심영식, 권혜라 선생님이 추대가 된 거죠. 그래서 네. 나는 바로 추대된 이 분들을 내가 좀 다뤄야 되겠다. 근데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바로 학교 교사이면서 그 호수돈 여학교하고 개성지역, 파주지역 이쪽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계기가 돼서 좀 제작을 했어요. 네.
공연보다 다큐 영화를 찍은 것이 더 길이길이 남을 자료가 되었네요. 네,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제작한 그날 누이어가 이거를 그냥 사장하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뭔가를 더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마침 KBS 시청자 미디어 열린 채널에 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좀 했고 운이 좋게도 당선이 되어서 2024년 3월 6일에 KBS 열린 채널에서 방송이 됐어요. 사실 이때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는 한번 내보고 싶어였는데 굉장히 좀 놀랐고 좋았어요. 이게 가장 큰 에피소드네요. 네, 맞아요. 아무리 예술을 좋아해도 또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허락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짬짬이 제가 활동하는 활동 비용을 버는데 뭐 가끔 문화예술 관련되는 교육하는 수업이나 이런 비용으로는 비용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동생의 가게 뒷수발을 좀 들면서 주방 일에 좀 숙련이 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노동의 도장 깨기를 시도해서 이게 3달째 됐어요. 그러면 어떤 걸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주방 일에 좀 익숙하다가 보니까 이제 찾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일을 찾기보다는 뭐 요즘은 SNS 시대니까 당근에 가도 당근 알바가 있고요. 알바몬도 있고 알바 천국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 앱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지역이나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요즘 알바비는 기본적으로 10,000원은 줘요. 최소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쭉 찾아보니까 주로 많이 사람을 시간대로 찾는 게 주방 노동이나 음식 만드는 거, 그다음에 완전히 설거지만 하는 거, 아니면 음식 재료를 전 처리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에서 드문드문하게 일도 좀 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소독 알바, 그러니까 그거 무슨 정관장 그 회사 있더라고요. 저기 과천에 가니까 그 회사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소독 알바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유미경 감독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활인으로 열심히 사시면서 예술의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설 모임에도 나가다 보니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술의 진심이 아닌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거든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안나의 백지 편지에 이야기를 남기는 일이 아니면 세월이 휘리릭 마구마구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경 선생님은 예술의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류 감독님은 새로운 창조 작업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다큐도 일반적인 다큐와 달리 무용이 첨가된 독특한 기법을 다루어서 흥미로웠고 35분 다큐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날 뉴이어를 검색하시면 KBS에서 방영된 다큐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이 다큐를 보시고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학교에 소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다큐를 보면 각자가 느끼는 생각과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뭔가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 또 모두가 다 예술가인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몇 해 전 원주에 있는 박경리 토지문화관에 갔는데 그곳에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글귀가 돌에 새겨져 있었어요. 류미경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글귀가 떠오르네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꿈은 꾸지만 창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술의 진심인 류미경 감독님의 더 많은 창조를 기대해 봅니다.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의 시 중에 사람이 자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 걸까라는 구절처럼 자유 독립 만세를 부르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여성 독립 운동가의 삶을 기록한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김경수님의 노래로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를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10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they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years must the mountain exist before it'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